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 후 저는 늘 시댁일로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막상 겪어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하기로 한 것은 제 선택이었고, 결혼 전에 이미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홀 어머니를 모셔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 여겼죠. 하지만 결혼 생활이 길어질수록 제게 주어진 부담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평소에도 남편과 저는 시댁의 크고 작은 일들에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생활하는데 불편한 점이 없는지 살피는 것은 물론 갑작스러운 심부름이나 도움 요청도 흔했습니다. 작은 술이나 가전제품 교체처럼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는 일들도 자연스럽게 저희 몫이 되었고, 주말이면 거의 늘 시댁에 들러 일을 돕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저 역시 시댁을 내 가족처럼 여기고자 노력했지만 가끔은 제 생활이 온전히 시댁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순간은 명절이었습니다. 저희 친정과 비교하면 그 차이는 더욱 극명했습니다. 친정에서는 명절을 앞두고 어머니께서 미리 장을 보시고 필요한 재료들을 손질해 두셨습니다. 그러면 올케 언니들이 와서 함께 음식을 만들었죠. 저희 집은 차례까지 지내는 집안이라 준비할 음식이 많았지만 어머니께서 준비를 철저히 해 두셨기에 요리하는 과정이 크게 힘들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올케 언니들은 장을 이미 봐둔 것을 보고 이렇게까지 준비를 다 해두셨어요. 라며 놀라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댁은 달랐습니다. 결혼 후 처음 맞이한 명절부터 저는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미리 장을 보시겠다고 하셨지만 며칠이 지나도 장을 보셨다는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 오셨습니다. 요즘 물가가 너무 올랐어. 이것도 비싸고 저것도 비싸네. 너무 부담이 돼서 손이 떨려서 못 사겠어. 시어머니 특유의 한숨 섞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속이 답답해졌습니다. 처음엔 그저 물가가 많이 올라서 고민하시는 건가 싶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확실해졌습니다. 결국 장을 보지 않겠다는 뜻이었고 명절 음식 준비까지도 온전히 저에게 맡기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결국 제가 장을 보고 명절 준비까지 해서 시댁에 가잖아요. 그러면 어김없이 시어머니는 한마디씩 합니다. 어머, 이게 다야? 요즘 젊은 애들이 이렇게 대충 준비하는구나. 예전엔 말이야. 이 정도는 기본으로 했는데? 어? 나물이 왜 이렇게 적어? 이거 하나 더 사와야 했던 거 아니야? 고긴 이걸로 된다고 생각한 거야? 돼지고기도 좀 사왔어야지. 명절인데 좀 넉넉하게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하나하나 빠짐없이 트집을 잡으셨습니다. 차라리 미리 함께 장을 보시든지 아니면 저희가 용돈을 드리면 그 돈으로 먼저 장을 보시고 나서 나중에 정산을 요청하시면 될 텐데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단순히 부족한 재료에 대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제 준비가 성의 없다는 듯한 뉘앙스로 말씀하신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속으로 아니 그럼 처음부터 뭘 사와야 하는지 제대로 알려주시든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대놓고 불만을 표현할 수도 없었죠. 결혼하고 나서 처음부터 음식을 잘하는 며느리였으면 좋았겠지만 저는 요리에 서툰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잖아요. 친정에서는 명절 음식도 어머니가 준비하셨고 저는 그저 옆에서 거들기만 했으니 본격적으로 음식을 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완벽하게 해내는 건 무리였죠.
그렇다 보니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을 때마다 시어머니에게 한 소리 듣는 일이 잦았습니다. 물론 저도 노력했습니다. 시댁이 입맛에 맞추려고 레시피도 찾아보고 여러 번 시도하면서 점점 나아지려 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늘 한마디를 덧붙이셨습니다. 이건 너무 짜네. 요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짜게 먹어? 아니, 이건 너무 싱거워. 간이 하나도 안 맞아. 무슨 맛으로 먹으라는 거야? 이렇게 한 번은 짜다고 한 번은 싱겁다고 하시니 도대체 어떻게 맞춰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음식이 입맛에 안 맞다는 잔소리를 듣는 것도 고역이었지만 그보다 더 힘들었던 건 아무리 노력해도 시어머니는 만족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시어머니는 단순히 음식 문제뿐만 아니라 매사에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분이셨습니다. 저는 원래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시어머니 뭘 해도 안 좋은 점부터 찾고 좋은 일이 있어도 꼭 부정적인 해석을 하셨죠.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남편과 함께 주말에 여행을 다녀왔어요. 결혼 후 처음으로 둘만의 시간을 가지며 기분 좋게 다녀왔죠. 그런데 시댁에 들렀을 때 시어머니께서 여행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요즘 젊은 것들은 한가해서 좋겠다. 우리 때는 신혼여행 한 번도 제대로 못 가봤는데 너희는 결혼하고도 놀러 다닐 시간이 있구나? 그냥 잘 다녀왔냐 한마디 해주시면 될 텐데 꼭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도 다음에 한번 다녀오세요. 좋은 거 추천해 드릴까요? 했더니 됐어. 나이 들어서 그런 데 가면 뭐하니? 돈 아깝게. 기분 좋게 출발했던 대화가 결국 이렇게 끝나더라고요.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어서 저희 부부 모두 기뻐했어요. 남편도 열심히 준비해서 성과를 내고 싶다고 의욕을 보였고, 저도 응원해줬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시어머니에게 전하자 반응이 이러셨습니다. 아휴, 괜히 그런 거 맡아서 피곤하게 왜 그래? 승진 같은 거 하면 뭐하니? 일만 많아지고 사람들한테 미움만 받지. 보통 부모님이라면 우리 아들 잘 됐네, 고생한 보람이 있겠다 하고 응원해 주실 법한데 시어머니는 꼭 안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셨어요. 남편이 그래도 열심히 해볼 거야 라고 긍정적으로 말해도 그래, 해봐라. 하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병나지만 않으면 다행이지. 결국엔 이런 말로 마무리되더라고요.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저는 점점 시어머니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뭔가 좋은 일이 있어도 시어머니에게 말을 하면 괜히 부정적인 말만 듣고 기분이 가라앉을 게 뻔했거든요. 그러니 점점 시어머니와의 그냥 필요할 말만 하고 깊은 대화를 피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부정적인 사람들 옆에 있으면 기운이 빠지잖아요. 저는 나름대로 밝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시어머니는 늘 현실을 안 좋은 쪽으로만 보시고 어떻게든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는 분이셨으니까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분이 만족하는 순간이 오긴 할까? 어쩌면 아무리 노력해도 시어머니는 끝내 그래 잘했다 한마디 해주실 분이 아니신지도 모르겠다고요. 그런 시어머니에게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시동생이었습니다. 시동생은 한 번 이혼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대학 시절 아직 철이 없을 때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고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아 이혼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후 대학을 졸업하고 혼자 독립해서 살았지만 시어머니는 그때부터 시동생에 대한 걱정을 입버릇처럼 하셨습니다. 한 번 실패한 놈은 또 실패하는 거야. 저 놈은 뭘 해도 부족해. 독립해서 잘 산다고? 그게 얼마나 가겠어? 맨날 혼자 끼니도 제대로 못 챙길 텐데. 시동생이 스스로 경제적으로 자립해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의 눈에는 언제나 부족한 자식으로만 보였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동생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바로 저의 동서가 될 사람이었죠. 시동생은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스스로 먹고 사는 데에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규모지만 자기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벌이는 크지 않아도 꾸준한 수입이 있는 편이었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기준에서는 여전히 결혼을 하기에는 준비가 덜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동생은 결혼을 서두른 듯 보였어요. 결혼식도 거창하게 하지 않고 그저 자신이 살고 있던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부터 시어머니의 부정적인 생각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아니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급하게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그 여자의 부모님이 허락했대? 너 같은 놈이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뭐라고 하셨는데? 너 대학 때도 그랬잖아. 그때도 갑자기 결혼한다고 하더니 결국 이혼했잖아? 이번에도 또 헤어지면 어쩌려고 그래? 시어머니는 시동생의 결혼을 끝까지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그나마 제가 볼 때는 시동생이 어릴 때보다는 훨씬 철이 들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결혼을 결정한 것 같았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변화 자체를 믿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시동생이 또다시 이혼할 것을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어요. 그 이후부터 시어머니는 시동생의 결혼과 관련된 부정적인 이야기만 쏟아내셨습니다. 만약 애라도 가지면 어쩌려고 그래? 네가 정말 평생 책임질 수 있겠어? 내가 볼 땐 절대 못해. 요즘 이혼하면 애 양육비 꼭 줘야 하는 세상이야. 만일 안 주면 인터넷에 도배가 되는 세상이라고. 심지어 시동생이 신혼집을 꾸미기 위해 가구를 하나둘 들여놓는 모습을 보면서도 아휴, 괜히 돈만 날리는 짓이다. 저거 몇 달이나 가겠어? 괜히 쓸데없이 돈 쓰지 말고 그냥 혼자 살아라. 이런 식으로 말하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본인이 낳고 기른 아들인데 왜 이렇게까지 믿지 못하시는 걸까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아들의 결혼을 축복해 주실 생각이 없으셨던 걸까요? 물론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한 번 이혼한 아들이 또다시 결혼을 한다니 걱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잘 살아라 한마디라도 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혹시라도 잘못될 가능성만을 바라보며 걱정하셨고 그 걱정이 어느새 확신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원래 이렇게 부정적인 분이셔? 원래 그래. 특히 동생한텐 더 심해. 어릴 때부터 넌 뭐를 해도 안 된다고 하셨거든. 그래서 동생이 뭘 하려고 하면 항상 미리 겁부터 먹었어. 뭘 해도 잘 안 될 거라고 세뇌 당한 거지. 저는 그 말을 듣고 조금 이해가 되면서도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시동생도 참 힘들었겠다 싶었어요. 어릴 때부터 자신이 뭘 해도 안 될 거라고 듣고 자란 사람이니 자존감이 높을 리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나름대로 독립해서 자기 길을 가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여전히 넌 안 돼 라는 말을 반복하고 계셨던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시동생이 결혼을 해서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시어머니에게 가장 확실한 반박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시동생 부부는 결혼식 없이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원래라면 성대한 예식을 올리는 게 일반적이겠지만 양가 부모님과 가족들끼리 식사하는 것으로 결혼식을 대신했어요. 알고 보니 동서도 이혼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갔다 온 사람들이 또다시 결혼식을 올린다는 게 의미가 있겠느냐는 의견이 양가에서 일치했던 모양이었어요. 솔직히 저는 그런 결정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결혼은 보여주기 위한 행사가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잘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어차피 주변 사람들의 시선보다 중요한 건 두 사람이 얼마나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이해하며
살아가느냐의 문제였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진심으로 시동생 부부를 응원하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끊임없이 시동생을 불신하고 걱정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오히려 그들이 보란 듯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의 실패를 겪은 사람이라고 해서 두 번째 기회까지 실패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오히려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더 신중하고 성숙하게 결혼 생활을 꾸려나갈 수도 있는 거니까요. 무엇보다도 시동생 부부가 행복하게 잘 살면 시어머니도 결국은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시동생이 결혼 생활을 잘 꾸려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시어머니도 더 이상 넌 안 돼라는 말을 반복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저는 그들이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랐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일이 터진 건 바로 명절을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예년처럼 장을 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시어머니는 장을 언제 볼 거냐라든가 이건 미리 사두는 게 좋겠다 같은 말을 하며 간접적으로 장보기와 명절 음식 준비를 떠넘기셨을 텐데 그날은 분위기가 이상하게 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따로 부르더니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번 명절엔 네 친정에 가서 푹 쉬고 와라. 네? 이번엔 네 동서가 다 준비한댄다. 네가 명절마다 얼마나 고생했는지 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너도 오랜만에 친정에 가서 며칠 쉬다 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항상 너무 비싸다며 장을 보지 않으시고 제가 모든 명절 음식을 떠맡았던 그 시어머니께서 아무리 생각해도 믿기지 않았어요. 뒤이어 남편도 거들었습니다. 여보, 이번엔 어머니도 재수씨도 다 당신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맨날 명절마다 고생만 했잖아. 솔직히 나도 이번엔 당신이 좀 편했으면 좋겠어. 이건 분명 좋은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남편도 그리고 동서도 모두 저를 배려하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언제나 제가 해오던 일을 동서가 대신 맡아주겠다고 하고 시어머니까지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푹 쉬고 오라고 하시니 오히려 감동해야 할 상황이었죠. 그러나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그저 저를 배려해서 하는 말이라기엔 뭔가 설명되지 않은 기묘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그 감정을 정확히 짚어내지 못한 채 그냥 어리둥절한 상태로 정말 그래도 될까요? 라고 되물었을 뿐이었어요. 그때 동서가 나섰습니다. 형님, 진짜 괜찮아요.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형님 그동안 진짜 힘드셨잖아요. 이번엔 제가 다 해볼게요. 형님 오랜만에 친정 가서 쉬고 오세요. 제가 잘할 수 있도록 응원만 해주세요. 정말 괜찮겠어, 동서?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물었더니 동서는 오히려 저를 안심시키는 듯 손까지 살포시 잡고 말했습니다. 형님, 제가 해보고 싶어서 그래요. 저도 이제 이 집 며느리잖아요. 명절 음식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니까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어요. 형님은 정말 아무 걱정 말고 친정 가서 즐겁게 있다 오세요. 그리고 저도 어머니께 제대로 점수 좀 따고 싶어요. 그래, 이제 며느리가 둘인데 맨날 네가 다 할 필요 없잖아. 이번엔 네 동서가 해본다니까 너도 편히 쉬고 와라. 며느리가 둘인데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할 수 있는 거지.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하시니 저는 더 이상 의심할 이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결혼 후 처음으로 명절을 앞두고 시댁이 아닌 친정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배려, 동서의 적극적인 의지, 남편의 따뜻한 조언까지 모든 것이 아름답게 흘러가는 듯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그렇게 순조로워 보였던 분위기 뒤에서 어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를요. 그렇게 저는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친정에 도착하니 부모님도 반갑게 맞아주셨고, 어릴 적부터 익숙했던 집안 분위기가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편안한 친정집이라도 마음 한구석은 이상하게 찝찝했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웠고 따뜻한 배려 같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동서가 혼자 모든 걸 감당하기엔 무리가 있을 것 같았어요. 제가 몇 년 동안 해왔던 일이 얼마나 힘든지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동안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들으며 장을 보고 음식을 만들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준비하는 게 얼마나 벅차는지 떠올려 보니 동서가 혼자 그것을 다 감당하고 있을 생각을 하니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없어도 괜찮을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아무리 동서가 제가 다 해볼게요 라고 했어도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란 걸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았거든요. 그렇다고 친정에서 며칠을 편하게 쉬는 것도 마음이 내키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친정에서 오래 머물지 못하고 다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부터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명절을 앞둔 시댁이라면 음식 냄새가 풍겨야 하고 부산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야 할 텐데 집안은 너무나도 조용했습니다. 뭐지? 동서가 혼자서 준비하느라 힘들어서 다들 쉬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모습이었어요. 거실 한가운데는 커다란 여행용 가방과 박스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옷가지며 생활용품들이 잔뜩 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이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처럼. 그리고 그 짐을 싸고 있는 건 시어머니, 시동생, 동서, 그리고 남편까지 모두였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터져나온 제 목소리에 그들이 동시에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모두가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시동생과 동서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남편이 입을 꾹 다문 채 저를 보면서 눈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어? 너가 여긴 왜? 제일 먼저 입을 연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명절 때마다 저에게 온갖 일을 떠넘기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마치 절대 들켜서는 안 될 걸 들킨 사람처럼 그런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왜 모두가 몰래 짐을 싸고 있었던 것인지, 왜 제가 등장한 순간 마치 들켜서는 안 될 비밀이 들통난 사람들처럼 놀랐던 것인지, 그리고 그 짐이 누구의 것이었는지 깨닫는 순간 저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의 짐이었습니다. 분명 제가 그 자리에 없었다면 그들은 그대로 조용히 일을 끝마쳤겠죠. 그리고 저는 한참이 지나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예상보다 일찍 돌아왔고 그들의 계획은 틀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이 예상치 못한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몰라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왜 짐을? 그제야 남편이 저를 향해 몹시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한 발 다가왔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친정에 가 있는 동안 시어머니는 저희 집으로 이사 오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며칠 묵으려는 게 아니었어요. 완전히 저희 집에서 함께 살기 위해 짐을 싸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시동생 부부는 이미 일주일 전에 시어머니 집으로 이사를 왔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시어머니 집은 워낙 좁아서 3명이서 함께 생활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시어머니는 자연스럽게 저희 집으로 이사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시어머니가 아들과 함께 살고 싶었다고 해도, 아무리 시동생 부부가 시어머니 집으로 들어가면서 공간이 부족해졌다고 해도, 그게 왜 저 몰래 진행되었어야 했냐는 겁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헛기침을 하며 말을 보탰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괜히 오해할까 봐. 어차피 가족끼리 사는 거잖아. 내가 너희 집에서 산다고 해서 달라질 게 뭐가 있어? 달라질 게 뭐가 있냐고요? 아니 대체 어떻게 이런 말을 이렇게 태연하게 하실 수 있는 걸까요? 이건 명백한 몰래 이사 계획이었는데 그걸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씀하시다니. 하지만 더 기막힌 건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남편은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도 못하고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그러니까 당신한테 미리 말을 하면 당신이 싫다고 할까 봐서 그랬어. 괜히 미리 얘기하면 반대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조용히 준비하려고 했던 거야.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러니까 남편도 시어머니와 같은 생각이었던 겁니다. 저는 절대 허락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차라리 저를 빼고 몰래 진행해버리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배려하는 척 하면서, 그러면서 뒤에서는 시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이사할 준비를 다 해놓고 있었던 거죠. 동서가 조용히 제 눈치를 살피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저도 사실 좀 놀라긴 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너무 자연스럽게 이삿짐을 싼다 하시길래 저도 말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번 명절에 제가 다 하려고 했어요. 이것도 이거지만 정말 맞긴 해요. 자연스럽게? 제가 없는 사이에 저희 집이 자연스럽게 시어머니 집이 되기로 했다고요? 거실엔 여전히 시어머니의 짐이 잔뜩 쌓여 있었고 시어머니와 남편, 시동생 동서는 저를 바라보며 경악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말을 더듬으며 변명을 늘어놓았고 시어머니는 장남이니 어쩔 수 없다라는 뻔뻔한 태도를 보였지만 저는 태연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 그래요? 가족이니까 자연스러운 거니까 제게 미리 말을 안 했어도 제가 그냥 넘어가야겠네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드디어 정신을 차렸나? 라는 표정을 지으며 그렇지, 그렇지 하고 맞장구 쳤습니다. 남편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여보 미안해.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 라며 위기를 넘겼다는 듯 웃어 보였습니다. 그때 저는 천천히 핸드백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 그런데 두 분이 가족이니까 그냥 다 같이 살아야지라고 하시니 갑자기 떠오르는 게 있네요. 남편이 뭐? 하며 제 손을 보았고 그 순간 제가 꺼낸 서류를 보고 남편과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 결혼 계약서였습니다. 기억나? 우리 결혼할 때 공증받은 계약서 써둔 거? 우리 결혼은 단순한 사랑의 맹세가 아니라 법적인 계약이기도 하잖아. 그때 서로 동의해서 몇 가지 중요한 조항을 넣었었는데 저는 서류를 넘기며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었습니다. 계약서 6조 3항. 배우자의 동의 없이 제3자가 공동 거주할 경우 계약 위반으로 간주하며 페널티 적용. 페널티. 배우자는 재산 분할 청구 시 100% 상대방에게 귀속. 즉 남편이 제 동의 없이 시어머니를 우리 집에 들이려고 했으므로 계약 위반. 그리고 그에 따른 페널티는 재산 100% 몰수.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잠깐. 그거 그냥 형식적인 거 아니었어? 형식적? 아니지. 법적 효력 있는 계약인데? 아니, 당신은 왜 그걸 들고 다니는 거야? 당연히 들고 다녀야지. 이런 중요한 서류는. 자, 이제 그럼 페널티를 적용해야 하는 건가? 당신도 이럴까봐 나 몰래 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시어머니는 아직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듯 이게 대체 뭐야? 가족끼리 무슨 계약이야? 라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보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도 사업하시면서 계약서 많이 써보셨죠? 계약이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계약을 어기면 어떻게 되죠? 위약금을 물어야죠? 너 지금 그게 무슨 말이니? 어? 지금 장난하는 거지? 아니요. 저 지금 엄청 진지한데요? 어머님 지금 저 몰래 우리 집에 이사 오려고 하셨고, 남편은 저한테 숨기고 어머니를 드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계약 위반, 페널티를 줘야죠. 여보, 우리 부부 사이에 그렇게까지 법적으로 해야 돼? 그래도 우리가 몇 년을 같이 살았는데. 어, 너도 몇 년을 같이 산 나를 이렇게 배신했잖아? 이제 선택해. 이 계약을 지키면서 페널티를 물래? 아니면 변호사 통해서 위자료까지 물고 법원에서 얼굴 볼래? 시어머니가 남편을 흔들며 야, 너 어떻게 좀 해봐 라며 소리를 질렀지만 남편은 그저 땀을 뻘뻘 흘릴 뿐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마지막 한 방을 날렸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계약 위반에 따른 페널티 외에도 너 이번에 어머니 몰래 드리려고 한 거 불법 점유 시도에 해당되는 거 알지? 네가 나 몰래 시어머니 이사 계획을 짠 순간 이 집에서 살 권리는 사라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너랑 나랑은 남이 되어야겠지? 계약 위반이니까. 사실 언젠가부터인가 결혼 계약서를 가방에 넣고 다니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왠지 모르게 남편이 그 서류를 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냥 막연한 감이었는데 결국 그 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이혼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인간에 대한 배신감이 가장 컸습니다.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저 몰래 제 집을 빼앗고 제 인생을 좌지우지하려 한 남편과 시댁이었으니까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바로 이런 경우겠죠. 그렇게 배신을 당하고 나니 더 이상 남편과 함께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공증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계약이 100%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의 결혼 계약서는 공증뿐만 아니라 계약의 성립 요건을 모두 갖춘 합법적인 계약서였습니다. 법적으로 계약이 인정되려면 당사자 간 자발적인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강제성이 없어야 합니다. 계약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법률 조항을 위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증을 받으면 계약의 법적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남편이 직접 계약 내용에 서명하였고 배우자의 동의 없이 제3자가 공동 거주할 경우 계약 위반 조항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직접 공증을 받았기 때문에 본인의 자유의지로 계약에 동의했음을 인정한 셈이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위반 시 재산 분할 청구 시 100% 상대방에게 귀속, 조항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 제가 재산을 100%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저는 손해 없이 완벽하게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혼하면 재산을 나눠야 한다고 생각했겠지만 저는 계약 위반의 근거로 재산 분할을 100% 받을 수 있었고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집도, 돈도, 저도 모두 잃었습니다. 전 혼자서 너무 편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동안 시댁을 위해 헌신한 시간들이 허무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저는 두 번 다시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라는 확신이 생겼으니까요. 가장 좋은 점은 징그러운 시댁 치사거리를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명절이 다가와도 어떤 음식을 준비해야 하지? 라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이건 짜다, 이건 싱겁다 같은 잔소리를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장을 보러 다닐 필요도, 손이 부르트도록 전을 부칠 필요도, 새벽부터 차례상을 차릴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저는 명절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명절에 다가오면 자동으로 시댁에서 얼마나 더 힘들게 할까라는 걱정이 앞서섰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올해는 명절이 아니라 여행을 떠날 계획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음식 준비로 허리가 끊어질 듯한 명절을 보내고 있었겠죠. 하지만 이젠 비행기표 한 장 끊고 편안한 여행을 떠날 예정입니다. 나만을 위한, 나의 힐링을 위한 그런 여행을 말이죠.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